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예전에 자율주행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라는 기본 시리즈로 혹시 만들었던 거 기억나세요? 못 보신 분들은 영상 꼭 찾아보시고요. 카메라도 리뷰해드렸고, 레이더도 리뷰해드렸고, 라이다도 리뷰해드렸고, 근데 이거 세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더 있는데 광고를 주신다 그래서 리뷰를 더 안 하고 있었는데 광고가 잘 진행이 안 돼서 지금은 다른 종류의 센서나 이런 것들, 기본 자율주행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리뷰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는 중간에 오늘 재밌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 뉴스는 바로 V2X.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5G 네트워크, 전화기 쓰시잖아요. 전화기 쓰시는 5G 네트워크나 아니면 요즘에 테슬라가 얘기하는 스타링크라고 하는 거는 샌틀라이트이 뭐죠? 한국어로? 인공위성이 주는 그걸로 얘기하는 V2X. 어려운 얘기긴 한데요. 쉽게 얘기해도 되는데 너무 신문기사가 어렵게 나와서 제가 좀 풀어드리려고 이번 주에 영상을 갖고 왔습니다. 혹시 제가 테슬라 요번에 FSD 베타 나온 거 버전을 리뷰해드린 이 영상 기억나시나요? 멈춘 거예요. 자, 여기서 왜 문제가 됐느냐? 여기 잘 보세요. 자, 보시면은 여기가 왜 이렇게 어렵냐면 어떤 차선으로 가야 된다 안 된다고 하는 X 표시가 있는 그런 길이에요. 이게 뭐였냐면 밤에 신호등이 이게 거리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멀리 있는 신호등인지 나를 위한 신호등인지 신호등이 이렇게 겹쳐 있는 경우에 뎁스 처리가 어렵다라는 걸로 말씀을 드린 건데, 만약에 신호등에서 신호를 준다면 내가 어떤 신호를 받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겠죠. 그죠? FMVSS 150 때문에 들어가세요. 너무 어려운 얘기 하시면 여기 구독자님들 당황하십니다. 자동차가 이제 가면서 예를 들어 보행자가 있다라고 감지한 경우 이것을 신호를 이제 다른 차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차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뒤에 오는 차한테 야, 사고가 났어, 뭐 사고의 위험이 있어, 뭐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주오는 차들도 또 얘기합니다. 야, 저기 가면은 앞에 이쪽 지방에 미끄러운 뭐 물구덩이나 얼음구덩이가 있을 수도 있어. 아니면 얘는 가면서 여기 공사 구간이니까 조심해. 얘가 보내고 하면 얘가 이쪽에서 마주오는 사람이 알 수도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차량 간의 그 대화입니다. 말씀을 안 드렸는데 V2X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차예요. 차를 V라고 그래요. 차2. 이게 영어로 써서 그런데 네, V2X예요. 맞아요. 역시 하나를 매기 드리면은 두 개를 아시는 V2X인데 vehicle 자동차의 V랑 아무거나 everything의 X예요. 2는 뭐냐면 어디로 간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그냥 말라는 대로 쓴 게 이렇게 V2X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X에는 아무거나 돼요. 왜냐면 누구냐면 이렇게 보행자가 될 수도 있고요. 보행자, 자전거, 아니면 신호등, 뭐 다른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어서 V2X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뭐 턴할 때 안 보이는 구석에 있는 차들의 신호를 미리 받아서 뭐 여기 나 있어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V2X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는 되셨죠? 이렇게 되면은 어떤 장점들이 있느냐? 자율주행을 함에 있어서 카메라로 센서로 인지하는, 우리가 인간이 운전할 때 눈으로만 보고 운전하면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앞에 가다가 앞에 있는 차가 딱 빠져나가서 딱 들이받는 그런 거 있죠. 혹시 이런 거 기억나세요? 이거 뭐 정확하게 제가 찾지는 못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달리다가 뭐 앞차가 사고가 난 걸 모르고선 빠져나갔을 때 뭐 들이받는 뭐 이런 건 아니, 이거는 저기 관련 영상은 아닌데 급하게 찾으려다 보니까 못 찾겠네요. 근데 아무튼간 러시아 형님들 영상에 그런 것들이 종종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 V2X가 되면 아무리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되건 뭐 웨이모의 자율주행이 되건 이거의 도움이 없이는 고속주행에서 앞차가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센서가 감지할 수 없는 영역에 사고 난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시간이 너무 모자르거든요. 센서가 감지해서 브레이크의 신호를 줘서 멈추기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그걸 이 V2X를 빼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테슬라건 웨이모건 뭐 싸울 필요도 없이 둘 다 공유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해하셨죠? 이거는 테슬라도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뭐 누구는 뭐 테슬라의 방법이 최고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테슬라도 이거 없이는 자율주행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웨이모도 이거 없이는 자율주행을 완성하기가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 센서라는 거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나름이에요.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레이더는 약간 그 회절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차의 사고를 감지할 수도 있긴 있겠지만 못 감지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새 차 앞에 급격하게 추돌 사고가 났어. 그러면 그 다음 차, 옛날에 버스가 막 밀고 왔던 그 터널에서 그 안타까운 사고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이 앞에 있는 차들에서 신호를 주는 것이 없다면 그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율주행한테는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거는 아시겠죠? 그죠? 안테나를 높이 세워도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앞에 있는 트럭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엄청난 기술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엄청난 기술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사람도 못하는 거를 자율주행은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도움을 받으면 자율주행이 사람보다도 훨씬 더 운전을 잘할 수 있는 세상이 오기 위해서는 이게 될 거고, 이게 엄청난 기술이었고, 이게 이미 1, 2년 된 기술이 아니에요. 간단하게 히스토리를 설명드리면 미국 의회와 대통령이 1997년에 페티션에 이제 ITS라고 지능형 인텔리전스 트래픽 뭐 이쪽에서 청원을 내요. 나 이거 주파수 좀 줄래? 하고 미국 의회한테 청원을 하고요. 98년에 의회와 대통령이 승인을 해줍니다. 미국 대통령이 오케이, 5.9GHz 안에 있는 75MHz의 밴드 안에서는 너네들이 이 밴드를, 이 VTX 기술을 사용하도록 해 라고 발표를 해준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이 진영의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진영에서 이제 신나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고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99년에 개발 뭐 이제 적용되고 2003년 막 해가지고 점점 가는데, 2003년에 군사, 위성, 그다음에 산업 용도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허가를 받고요. 그다음에 2006년에 172개 채널을 자동차와 자동차 커뮤니케이션으로만 써라 라고 독점용 채널을 확보를 해요. 75MHz니까요. 75MHz. 저도 이게 통신 뭐 전공이 아니어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면, 그때 당시 이제 C가 아니고 그냥 V2X예요. V2X. 이게 5.9GHz잖아요. 5.9GHz는 뭐냐면 1초에 5.9기가번. 기가가 뭐예요? 기가가 1초인가요? 아무튼 기가번을 떠는 신호예요. 이렇게 기가번을 떠는 신호. 주파수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여기 사람이 얘기하고 듣는 거는 예를 들어서 몇 헐츠라고 합니까? 100Hz에서, 헤르츠라고 하시죠? 한국분들 100Hz에서 한 2000Hz 정도 되죠. 그죠? 2000Hz라고 하면 2kHz라고 하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사람들이 쓰는, MP3가 쓰는 스피커 뭐 하면은 그거 이제 반 하는 것 때문에 20kHz. 그다음에 44kHz를 쓰시죠. 그 엔티 엘리아싱 때문에 뭐 이런 얘기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44kHz까지가 사람들이 쓰는 이제 주파수인데, 가청 주파수는 20kHz쯤에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아무튼 요 정도가 사람들이 듣는 거고요. 이 위로 올라가면 뭐 박쥐나 초음파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킬로헐츠 단위가 올라가서 메가헐츠가 되는 거고요. 메가헐츠 단위가 되고요. 메가헐츠가 올라가서 기가헐츠가 되는 거예요. 기가헤르츠. 뭐 95.9 메가헤르츠 뭐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라디오 방송하죠. 그 라디오 방송은 다 이쪽에 있는 주파수를 쓰죠. 메가헤르츠. 그죠? 그런데 옛날에 우리 뭐 바텔 전화기 뭐 그런 거 기억나시나? 그럼 뭐 900메가헤르츠 기억나시나? 제가 너무 아재인가요? 그 바텔 아닌가요? 전화기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맞죠? 네, 기억력 좋네. 이거 맞죠? 900MHz 그 바텔 전화기. 그죠? 이런 것들이 썼던 게 이제 900MHz. 조대훈님 아재. 근데 여기에서 어디를 주겠다 그랬냐면, 여기에서 있는 대역 중에 하나를 띄어서 5.9GHz를 준다라고 했는데, 이게 딱 주파수 하나로만 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대역폭이에요, 대역폭. 이 대역폭 중에 얼만큼 그 안에서 폭을 조금을 띄어서 주는데, 그 떼어서 주는 게 75MHz만큼을 떼서 너네한테 자동차에서 쓸 수 있게끔 줄게 라고 한 거가 이제 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좀 어렵나요? 이게 지금 되게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문기사가 너무 어렵게 나왔어요. 신문기사가. 그래서 근데 무려 21년, 뭐 여기로 따지면, 청원을 따지면 23년이죠. 근데 21년이 지난 후 갑자기 이번 주에 이 주파수를 박탈한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이 ITS 진영에 떨어졌습니다. 아주 쉬워요. 다행이네요.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거, 제 자랑인지 모르겠는데 만난 분들의 많은 피드백이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들으니까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할게요. 이렇게 조금 어려운 주제지만.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온 전자신문의 기사 제목입니다. 미국의 C V2X로 표준이 단일화됐다.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V2X라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좋은 점수 못 받을 것 같아요. V2X만 설명을 해드렸는데 갑자기 C V2X라는 어려운 기사 제목이 떴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V2X 기술 논쟁 가열. 신문 기사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마 일반인분들은 읽으시고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을 거예요. 근데 미국이 이번에 CV2X라는 것을 채택했다. 이게 뭐냐면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거 웨이브 방식이라고 하는 DSRC라는 게 이게 괄호로 표시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간 단거리 소통 웨이브의 표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웨이브 방식이냐 CV2X 방식이냐의 표준 논쟁이 있었는데 웨이브의 손을 내려주고 CV2X의 손을 들었다 뭐 이런 거예요. 제 설명을 듣고 기사를 읽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도 설명이 좀 어려워요. 근데 미국이 발칵 뒤집혀질 발표를 한 거예요. 이 발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그래서 갖고 온 거예요. 저의 핵심은 이거야. V2X라는 기술은 자동차와 자동차 간의 소통이다. 자동차와 인프라, 자동차와 사람 간의 소통이다. 라는 걸 안 게 요점의 1.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점은 뭐냐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게 두 번째예요. 웨이브 방식이라고 하는, 한국에서는 웨이브라고 하고요. 미국에서는 DSRC라고 하는 이 방식은 빠이빠이 하고요. 그 다음에 CV2X는 이제 어서 와 하고선 손을 들어준 거죠. 조선일보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표준 논쟁이 한창인데 정부는 첨단도로에 2478km의 중계기라고 하는데 중계기를 깨겠다라고 했다고 이제 정부를 비판하는 건데 표준 논쟁이 한창이 아니라 미국은 표준형을 정했고 한국도 이제 정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으로 갈까? 웨이브 방식으로 가실 거냐 아니면 CV2X를 가실 거냐에 대해서 한국도 고민이 크죠. 왜냐하면 미국이 이미 일로 가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왜 여러분들한테 큰 삶에 영향이 미치느냐 이제 중요해 주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동차와 자동차 간의 통신, 이것을 사이드 링크라고 하고요. 자동차와 이 타워 간의 통신을 LTE 방식으로 하느냐. 뭐 테슬라는 여기에서 위성을 띄워가지고 하겠다는 거죠. 스타링크를 하겠다는 거죠. 그죠? 제가 이야기론 그래요. 스타링크가 그런 거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중계 타워를 안 쓰고. 근데 아무튼 통신 사업자들은 중계 타워를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CV2X, 이 CV2X가 뭐냐면 이게 지금 전화기라는 얘기예요. 전화기 셀 타워, 전화기를 이용한 V2X 방식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 얘기로는 이미 우리 전화기 그 중개국들이 다 서 있으니까 투자를 조금만 해도 돼. 너네들 이거 웨이브 방식으로 하려면 중개 다시 다 세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21년을 했는데 아직도 안 되잖아. 그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핀 거죠. 그러니까 우리 걸로 가자. 우리 거는 이미 다 돼 있는 기술이야. 라고 말했는데 속내를 들어보면 또 그렇지도 않지. 왜냐하면 뭐 LTE가 그러니까 4G 뭐 이런 것들이 5G랑 또 호환도 안 돼. 뭐 이런 이제 속내음이 있는데 요놈들은 이제 자기네 장점들만 얘기해서 미국들의 로비를 하면서 자기네가 이긴 거죠. 근데 여기에서 또 추가로 기사의 얘기가 잘 안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이 사이드 링크. 자동차와 자동차가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제가 아까 전에 있다 그랬잖아요. 자동차와 자동차가 소통하는 이 방식은, 시점 소통 방식은, 이걸 설명하기 전에 먼저 얘기 드려야 될 게, 여러분들이 로열티 문제가 있단 말이야. 이게 지금 자동차 투 자동차는, 아니면 자동차에서 중계기를 가는, 다 통신선을 이용해야 되니까, KT가 됐던, 버라이존이 됐건, 미국에 있는 AT&T가 됐건, 어디든지 로열티를 내줘야 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이쪽 진영에서 엄청 싸워서 이걸 확보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얘네들 얘기는 돈 안 든다고 얘기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얘기 안 하는 문제인데 뭐냐면 자동차하고선도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서로 직접 통화를 하려면 이런 중계기, 이런 RSU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모뎀 라우터 같이 생긴 건데요. 이게 DSRC라고 있죠. 이게 웨이브 방식. 얘가 지나가는 차량의 움직임, 차량 통행도 감지해주고, 속도도 감지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교통방송 같은 거에 차량 흐름 원활합니다. 이런 거를 이런 RSU로 받는 거거든요. 이거는 웨이브 방식, 기존의 웨이브 방식을 쓰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지금 얘기하는 전화기에 타워를 쓰는 사람들 모두에게 필요한 유닛이 RSU예요. 그런데 요네 자기네들은 전화기 중계기를 쓰기 때문에 요거 설치 안 해도 돼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맞지 않다고 보는 의견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얘네들이 좀 가리고 로비를 해가지고 딴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냐면 무려 이 웨이브 진영에서 아까 얘기 드렸던 이 웨이브 진영에서 97년부터 그러니까 무려 23년 동안 청원해가지고 주파수 확보하고 따내고 했던 거를 다 뺏긴 거야. 21년 동안 인프라 깔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거 DSRC라는 이 진영에서는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얼마나 그동안 20몇 년 동안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학교에서 기업체에서 이 방식을 이게 거의 이거지. 그 비디오 그 테이프로 비디오 트는 방식을 그 VHS라고 하나요? 그걸 막 20년 동안 개발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비디오 테이프 좀 팔아볼까 하는데 갑자기 야 너네들 그거 못 팔아. 우리 방식을 CD로 바꿨어. 뭐 이런 거지. 근데 뭐 CD하고 비디오 테이프에 그 정도의 기술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이제 완전히 짜증이 나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5.925에서 30MHz 정도는 그 30MHz 정도는 일단 다 뺏겼고요. 이미 다 뺏겼어요. 이미 다 뺏겼고 밑에 45인가요? 아니면 45, 75, 45, 35가 어떻게 나눠주는지 모르겠는데 반은 1년 있다가 완전히 다 뺏기는 걸로 1년 내 유예 기간을 줬는데 결국 뺏기는 거는 기성사실화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생활에 어떤 문제가 되느냐? 이제 로열티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아주 아까 테슬라 영상 보여드렸지만 제가 신호등을 쓰면서 여러분들 신호등 쓰면서 돈을 낸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신호등이 나한테 신호 체계를 바꿔주면서 신호등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내 차가 안전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낸다. 신호등에 돈을 낸다는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그랑 똑같아. 공공재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통신에 대해서 돈을 내야 될지도 모르는 세상이 열린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 CV2X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죠. 이게 미국에서만 체결이 됐지 한국에서는 아직 채택이 되지 않지 않았냐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 채택하면 그게 또 세계 표준이 돼서 또 많은 나라가 채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특히 또 미국 잘 따라하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로열티 문제에서 쉽게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는 어떤 방식이 더 안전하냐? 아까 전에 얘기한 웨이브 방식이 더 안전하냐? 아니면 V2X 그 셀 방식 CV2X가 더 안전하냐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부에다가 요청을 하고 미국이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면 안 되고 미국이 이렇게 했으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검증해서 더 안전한 방식으로 더 국민에게 좋은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알아야 되죠. 이게 국민들한테 설명 안 하고 자꾸 어려운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만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게 뭔지 몰라요. 이게 우리 한국은 뭘 선택한다는 건지 왜 한국이 이런 식으로 간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지 정부의 방침에 딴지도 걸려도 되고 응원을 해줘도 되는데 알고선 해야죠. 그죠? 알고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지능형 교통 구축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이 더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알아야 되고 정부가 하는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해서 우리의 돈이 나가게 돼 있어. 세금이 됐던 우리 주머니에서 직접세로 나가든지 간접세로 나가든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로열티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로열티를 주고라도 이것이 더 안전하다면 글로 가야 되겠지만 로열티를 주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또 그쪽으로 가지 않아도 되죠. 그죠? 자, 아무튼간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두 번째는 통신회사 주식이 이쪽에 이제 큰 수혜주가 누구냐? 퀄컴입니다. 퀄컴. 그죠? 퀄컴은 4G만인가요? 뭐 2G부터 뭐 계속 돈을 받아오는 독점 기업이죠. 그래서 저는 퀄컴과 5G의 펀드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퀄컴 주식도 샀고요. 5G 펀드도 샀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스타링크는 이게 일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테슬라는 이번 주에 또 S&P 그거 지난주죠? 지난주에 S&P 500의 편입이 되는 바람에 또 폭등했죠. 얼마까지 갈지 몰라서 불안해서 계속 사고 있습니다. 아무튼간 나왔다 본론. 미래를 보고 어떻게 움직일지 누가 돈을 벌지를 알고 그 길목을 지키고 돈을 계속 투자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려운 기사가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그냥 뭐 알아서 하세요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똑똑한 국민이 되어서 손해만 보지 말고 돈 벌어서 미생을 탈출하자라는 게 저의 오늘의 결론입니다. 역시 주식. 어때요? 좀 이해가 좀 되셨나요? 이게 좀 어려운 기사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식을 위한 기술 강좌. 정확하게 보셨네요. 쉽고 재밌었습니다. 강선우님 감사합니다. 이 퀄컴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독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샀고요. 얼마 안 샀어요. 저는 이게 10주, 그 다음에 한 주 이렇게 돈 많이 투자 안 하고 한 10만원씩 계속 사는 거죠. 그냥 안 산 지 꽤 됐네요. 그죠? 8월 달에 사고 뭐 말 나온 김에 몇 주 더 사야 되겠네요. 다음 주에는. 아무튼간 이런 식으로 저는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게 1,500불 샀는데 지금 2,300불이니까 많이 올랐네요. 그죠? 50% 올랐네요. 그죠? 계속 주식은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이 영상 만들 때 이거 계속 매주 보시는 분들은 기억하시죠? 이게 얼마였는지. 계속 토탈이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 수익률도 30 몇 %. 계속 올라가. 계속 올라가요. 풀 매수는 아니고요. 계속 그냥 뭐 내려도 사고 올라도 사고 그냥 사는 거죠. 뭐 조금. 지금 현금 확보가 우선시되는 시점이지 주식 탈 타이밍이라고 보기 어렵다고요. 인정합니다. 저도 인정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타이밍을 재기가 전 너무 어렵더라고요. 주식 타이밍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일하느라 B2X 요즘 많이 궁금했는데 추가 지식 주식까지 배워가네요.